안녕하세요. 한눈에 읽는 세계미술사. 오늘은 그 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 형상 위주에서 개념으로 넘어가는 그런 미술의 전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보시는 것은 그림 이미지와 망치와 벽돌이 있지요. 그 그림 이미지는 제 그림인데요. 제가 어느 날 집에다가 그림을 걸고 싶어서 망치와 못을 찾아와서 벽에다 그림을 걸고 있었는데 망치가 부러져 가지고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못을 박아서 그림을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러진 망치와 그리고 벽돌 중에 어떠한 것이 진정한 망치일까요? 조세 코스라는 작가는 본인의 작업 하나이자 세 개인 의자에서 저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 의자, 그 다음에 그 의자를 사진으로 찍은 그것을 모방한 의자, 그리고 의자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 이렇게 세 개의 의자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코스는 이렇게 one and three plants에서 식물을 가지고도 같은 질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망치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망치, 그리고 망치의 사전적 정의, 이 세 개 중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참뜻을 가지고 있는 망치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서 단터는 그 방대한 예술의 흐름을 굉장히 과감하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모방의 시기, 모방과 재현의 시기라고 하죠. 그 다음 시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 그 다음이 탈역사적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코수스의 의자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실제 의자가 있고 그것을 모방하는, 재현하는 사진, 이것이 모방의 재현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그 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사전적인 정의,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코수스의 이러한 질문들, 무엇이 진정한 의자인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은 탈역사적 시대에는 과거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산물로 여겨진다는 거죠. 탈역사적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전형적이었던 예술들이 전부 거부되고 무엇이든지 다 예술이 될 수 있는 다문화의 시대가 열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미술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모방과 재현의 시대를 살펴볼 텐데요. 모방과 재현의 시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방과 재현의 시기를 갖다가 또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E.H. 곰브리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술사학자고요. 아마 가장 많이 읽히는 서양 미술사 책일 거예요. 곰브리치는 여기서 서문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예술을 만드는 작가와 그들이 만들어낸 창작물들, 그것들이 모여서 예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그 한 작가가 사는 그 시대적인 그런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E.H. 곰브리치가 이 모방과 재현의 시대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시 시대, 단순 묘사, 그다음 두 번째는 이집트 시대의 어떤 그 아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묘사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도식적인 묘사, 네 번째는 중세는 기독교 중심이었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들. 다섯 번째는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적인 접근법들, 예를 들면 원근법이나 스포마토 기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이후에 나타난 아카데미적인 경향들로 또 분리가 되고요. 모방과 재현의 시대의 마지막인 19세기에는 인상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상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E.H. 곰브리치가 정리한 이 예술의 흐름을 하나씩 조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시대의 단순 묘사는 여러분 잘 아셨던,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표현에 있어서 뭐 눈, 코, 입에 대한 묘사도 없고요.
굉장히 몸매는 강조가 됐지만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손은 또 이렇게 살포시 얹어져서 보여지는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모습이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어떤 디테일을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봤던 라스코 벽화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을 과장되게 보여줘서 그 어떤 염원을, 사냥에 대한 염원을, 수학에 대한 염원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굳이 정확성을 노리고 디테일을 갖다가 그려내려고 하지는 않았죠. 폴리네시아 지역의 전쟁의 신으로 발견된 오로라는 이 작업도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가냘프고 이게 코코넛 그 줄기로 만든 조각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빈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그 또아리를 튼 머리 위에 있는 곰같이 생긴 거며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전혀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원시인들이 이것을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면이 떨어지기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은 어떤 무엇을 염원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 수렵을 해서 그것을 갖고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자연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이들을 갖다가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묘사할 필요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집트 시대에는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집트 시대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인물 형상들이 항상 얼굴은 프로필로 보여지고 그리고 몸은 정면으로 보여지고 또 다리는 측면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인체의 비례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영상 그 인물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비율이 깨지지는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측면과 정면 그리고 측면으로 인간이 묘사되는 거죠.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례를 중요시 생각하고 이러한 규칙들을 중요시 생각했을까요? 이전의 미술하고는 다르게 이집트의 미술은 거의 다 피라미드에서 발견이 됐죠. 무엇이냐 하면 현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미술 작품들이었던 거죠. 내세에 다시 태어났을 때에는 질서정연하고 정돈되어 있고 혼란스럽지 않은 것을 꿈꾸었던 거죠. 그것을 염원했기 때문에 현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무질서하고 그러한 질서가 아닌 비례로 딱딱 떨어지는 질서 있는 내세를 꿈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비례와 확률 이런 것에 더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어떤 캐논이라는 비례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모눈 종이에다가 그 인물을 그려놓고 그것을 복사하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캐논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비례를 통해서 인물을 묘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남겨진 많은 유산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장인의 개인의 어떤 실력 그것을 보여주거나 남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보편적인 모습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오면 어떤 그런 내세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그러한 그 감성의 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남겨진 벽화인데요. 꽃을 꺾고 있는 여인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떤 곡선이나 어떤 촉감 같은 것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감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 미나드라는 작업인데요. 보시면 마치 실크 촉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전의 이집트 시대의 인물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라는 민주주의를 겪은 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장인들, 작가들에게 어떤 자유로움이 조금 더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다채로운 미술풍이 남겨졌고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예술의 풍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인간의 쏘였던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신에게 가죠. 하느님한테. 그래서 신에 대한 신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세 미술은 온전히 힘을 다하죠. 그래서 인간이 아는 신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라고 할 정도죠. 지금 보시는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은 보시는 것처럼 천정이나 벽 이런 것이 전부 금색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고 들어가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창문에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모자이크 창문들이 있죠.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장식들과 함께 굉장히 화려한 분위기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에는 형태에 치중했다기보다는 빛과 색에 그 빛으로 인해 발산되는 책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세의 어떤 형상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도식적이고 단순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날개를 뺀다 그러면, 천사의 날개를 뺀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하고 마리아의 얼굴의 큰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도식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자로의 회생을 표현한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모자이크죠.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라는 것은 그 타일을 깨서 돌을 깨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작가 개인의 창작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서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식적으로 형상들이 표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문맹인 그런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맹인 신자들이 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중세의 미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가운데 있는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의 얼굴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큰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와서 르네상스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문예 부흥을 얘기하죠. 재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 중세 이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한 어떠한 연민 그런 것들이 다시 재부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재인식하는 그런 문화 혁신 운동이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술품들이 이때 쏟아져 나오게 되죠. 또한 그 원근법이 발명됨으로써 어떤 마치 평면에 1차원적인 평면 공간이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원근법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거죠. 물론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렇게 종교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기는 했지만 종교화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많이 그려지게 되죠. 소재가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작업은 원근법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예수님의 얼굴 있는 곳으로 소실점이 모이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창을 뚫어놔서 마치 예수님의 상반신이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효과도 보기도 합니다. 또 다빈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푸마토 기법을 쓰죠. 스푸마토 기법을 써서 굉장히 부드러운 윤곽선으로서 인체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도 어떤 르네상스 시기의 그 표현 묘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보티첼리의 그 비너스의 탄생은요, 비너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을 가져온 그 소재에도 어떤 그런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비너스의 어떤 자세마저도 1세기에 제작된 메디치의 비너스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메디치의 정숙한 비너스로 알려진 이 비너스의 포즈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재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대에서 그 주제도, 초제도 가져오지만 어떤
그려지는 형태의 자세까지도 보티첼리는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원이라는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그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특징들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원근법의 표현이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것은 이제 뭐 그리스 아테네 시대의 그 철학자들을 마치 한 자리에 불러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든 거죠.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6세기에 어떻게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놓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굉장히 윤곽선을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플라톤이 있고 그 옆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리고 그 플라톤의 우측에는 또 소크라테스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서 플라톤의 모델이 됐던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대요.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의 고전적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카데미 예술인데요. 이때에는 화가들을 재는 저울이라는 저서가 만들어지죠. 이 책은 로제드라는 사람의 저서인데요. 이 책에서는 화가들한테 이렇게 성적을 매겼어요. 그래서 만점을 72점으로 해서 화가들한테 과연 이들이 그 구도나 드로잉, 색채, 표현력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몇 점에 해당하느냐라는 거를 성적표처럼 이렇게 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인하면 근데 아마 72점으로 쟀다는 것은 만점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서였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라파엘은 67점, 루벤스가 65점, 그 다음에 렘브란트는 중간 정도 50점, 다빈치는 49점이고 미켈란젤로는 낙제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 아카데미 미술이 굉장히 번성했던 이 시기에는 그림을 내가 창작한다기보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워서 측량을 해서 해부를 해서 이렇게 어떠한 법칙을 강조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맥락에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인체에 대한 어떤 인체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작가가 그려온 그림을 갖다가 서로 놓고서 이 그림은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법칙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느냐를 갖다가 논하게 되죠. 이 아카데미 시대에는 그 절대 군주제였기 때문에 어떤 그 절대 왕정이 마치 예술도 지배하려는 예술마저 권력 하에 두려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로얄 아카데미 같이 나라에서 정해주는 아카데미에서 법칙을 정하고 그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미술품들을 선호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즉흥성이나 어떤 무질서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대학 입시에 대생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고를 보고서 죽어 있는 사람의 형상인 석고 조각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던 어떤 아카데미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카데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서 내려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어있는 석고상들을 그리죠. 이러한 전통이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의 전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앵그르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앵그르는 이렇게 그 발베숑의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하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완벽한 구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아카데미의 규칙, 정해진 법칙 이런 것들에 어긋내지 않으려고 많은 화가들이 앵그르를 부러워하면서 그의 치밀한 어떤 구성, 구도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굉장히 절제되고 규칙적인 예술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견뎠을까요?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인상파 화가들, 마네, 모네, 세잔느, 르누아르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규칙을 거부하고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본인의 기법에 따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인상주의의 시작이지요. 3강에서는 19세기 인상주의부터 수상으로 어떻게 넘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